아버지, 저는 소연 씨와 결혼할 겁니다. 어버지가 검사장인 거다 제 결혼이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어디 고졸의 보육원 출신이랑 결혼을 해? 집안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다. 아들 우진이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자는 바로 정태준, 68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입니다. 과연 돈과 명예, 모든 것을 가진 이 남자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는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인생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남자의 뒤늦은 깨달음과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진이가 내 책상 맞은편에 서서 던진 그 한마디는 마치 법정에서 선고문을 읽는 것처럼 단호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의 목소리였지만 그날만큼은 낯설고 차가웠다. 아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결연함을 발견했고 그것이 내 심장을 조여왔다. 사실 이 대화는 처음이 아니었다. 1년 전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올린 보고서를 받았을 때부터 이 순간은 예정되어 있었다. 보고서에는 아들이 누군가와 몰래 만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나는 그날 밤 서재에서 혼자 그 서류를 읽으며 손이 떨렸던 것을 기억한다. 박소연 31세, 봉천동에서 세탁소 운영, 학력 고등학교 졸업, 부모는 교통사고로 사망, 보육원 출신, 통장 잔고 38만 원, 월세 3개월 체납. 그 짧은 문장들이 내 눈앞에서 불타오르는 것 같았다. 보육원 출신, 세탁소, 고졸, 월세 체납. 그 단어들 하나하나가 내 자존심을, 내가 평생 지켜온 체면을, 그리고 무엇보다 3대째 이어온 법조 명문가의 위신을 짓밟는 것처럼 느껴졌다. 세탁소 주인이라고 했나? 내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낮게 가라앉았다. 35년간 법정에서 갈고 닦은 그 목소리로 나는 무수히 많은 피고인들을 떨게 만들었다. 하지만 우진이는 떨지 않았다. 그저 나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고 그 시선이 오히려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내 아버지, 소연 씨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보육원 출신의 고등학교 졸업에 월세도 밀렸다는 그 여자 말이냐?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맞선 후보 명단이었다. 지난 1년간 비서실에서 공들여 준비한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여자들의 목록.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의 딸, 의사 집안의 장녀,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의 손녀. 화려한 학력과 집안 배경이 빼곡히 적힌 그 서류들을 우진이 앞에 던졌다. 여기서 골라라. 다 괜찮은 집안이다. 내가 만나는 그 여자보다 100배, 1000배는 나은 여자들이야. 하지만 우진이는 그 서류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마치 그것들이 휴지 조각인 양,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인 양 무시했다. 그 태도가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우진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가로 걸어가 78층 아래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다. 저 많은 건물들,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 집안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우진이는 과연 알고나 있을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느냐?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법조인이다. 내 할아버지는 검찰총장까지 지내셨고 나는 지금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다. 법조계에서 정태준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내가 과연 이해하고 있느냐?
내 목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치솟아 오르고 있었다. 그것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나조차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것만큼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확신. 그런데 내가 세탁소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보육원에서 자라고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월세도 제때 못 내는 그런 여자와? 아버지. 우진이의 목소리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이 섞여 들어왔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실망. 내 아들이 나를 보며 느끼는 깊은 실망의 감정. 지금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계십니까? 학력과 집안 배경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계십니까? 그래.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돌아서서 우진이를 마주봤다. 우리 부자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치 법정의 검사와 피고인처럼 대치하고 있었다.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가문의 문제고 사회적 지위의 문제고 미래 세대의 문제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 우리 집안의 위신이 달라지고 내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진다. 그걸 모르고 감정에만 휩쓸려서 경솔한 결정을 내리면 안 돼. 감정이라고 하셨습니까? 우진이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두 주먹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로 아니면 억눌린 감정으로. 아버지에게는 사랑이 그저 감정일 뿐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는 그저 하찮은 감정일 뿐입니까? 내 나이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현실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나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서류를 집어들고 우진이를 올려다 봤다. 1년을 줬다. 충분히 시간을 줬어. 그 정도면 연애할 만큼 했잖느냐. 이제 정리해라. 여기 있는 여자들 중에서 골라. 아니면 나가라. 그 여자가 아니면 결혼 못한다는 거라면 평생 혼자 살아라. 그게 세탁소 여자와 결혼해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것보다는 낫다. 정적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검사장실을 가득 채웠다. 밖에서는 비서들이 일하는 소리가,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전화벨 울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 방 안에서는 오직 우리 부자의 숨소리만이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아버지. 우진이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체념 같은 것이 섞인 그런 평온함. 저는 소연 씨와 결혼합니다. 뭐라고? 저는 박소연 씨와 결혼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내 놈이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냐? 도전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진이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연민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저는 그저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뭐? 아버지는 엄마와 정략 결혼하셨죠. 집안끼리 맞아서, 사회적 지위가 비슷해서, 그래서 결혼하셨죠. 그래서 행복하셨습니까?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우진이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지만 마치 수중에서 듣는 것처럼 멀고 흐릿했다. 5년 만에 이혼하시고 30년째 혼자 사시잖아요.
주말마다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책만 읽으시고 명절에도 혼자 식사하시고 밤늦게까지 검찰청에 남아서 일만 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것이 성공한 인생일까? 검사장이라는 직책, 넓은 아파트, 비싼 차,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운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일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뿐일까? 입 닥쳐. 나는 소리쳤다. 책상 위의 서류들을 손으로 쓸어버렸다.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렸고 펜꽂이가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다. 문 밖에서 비서가 놀라 문을 두드렸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감히 내 놈이 내 인생을 평가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살게 만들었는지, 내가 뭘 안다고. 알아요, 아버지. 우진이는 차분하게 말했다. 아버지께서 훌륭한 법조인이시라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시는 분이라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정말 만족스러우십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혼자 식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우진이가 말했다. 저는 돈이나 명예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살더라도, 검사나 판사가 되지 못하더라도 저는 소연 씨와 함께 웃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진이는 돌아섰다. 나는 그를 붙잡을 수도 말릴 수도 없었다. 목구멍까지 치솟아 오른 말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은 모두 입안에서 굳어버렸다. 아버지. 문 앞에서 우진이가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언젠가는 아버지께서도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 인생이 얼마나 공허해지는지. 쾅! 문이 닫혔다. 그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텅 빈 검사장실에 혼자 남겨진 나는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35년간 단 한 번도 떨어본 적 없는 이 손이 지금은 마치 겨울 추위에 떨듯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날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내 가슴속은 한겨울보다 더 차갑고 어두웠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얼마나 오래였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나는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전화벨이 울린 것은 아들과의 마지막 대화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낯선 여자의 것이었다. 정태준 검사장님 되십니까? 그렇습니다만. 나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저는 박정희라고 합니다. 혜진 언니의 친구였습니다. 그 순간 내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졌다. 똑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나는 그 작은 소리에도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혜진. 36년 동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 이름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낯선 사람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혜진이가 무슨 일입니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지금 한 통의 전화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세상이 멈췄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공허했고 동시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그 빈자리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36년 동안 단 한 번도 용기 내어 찾아가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장례식장이 어디입니까?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입니다. 그리고 검사장님, 언니가 편지를 남기셨어요. 검사장님께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보였다. 아니, 그것은 내 눈물이었다. 언제부터 흘리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가장 안쪽에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 36년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 없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유일한 증거. 사진 속의 혜진은 24, 세탁소 앞에서 하얀 앞치마를 두른 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28배 내가 서 있었다. 혜진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무너졌다.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35년간 그 어떤 순간에도 눈물을 보인 적 없는 내가 지금은 낡은 사진 한 장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장례식장은 허름했다. 작은 병원 지하에 마련된 좁은 빈소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향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영정 사진 속 혜진은 36년의 세월이 얼굴에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그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검사장이라는 체면도 68이라는 나이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저 36년 전 혜진을 지키지 못한 비겁한 남자일 뿐이었다. 검사장님, 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거예요. 박정희가 낡은 봉투를 내밀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를 여는 순간 36년 전 향기가 희미하게 풍겨나왔다. 혜진이 좋아하던 비누 냄새. 세탁소에서 늘 맡을 수 있었던 그 깨끗하고 따뜻한 냄새. 태준 씨께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제가 더는 이 세상에 없다는 뜻이겠지요. 36년 전 그날 제가 한 말들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심장이 멈췄다. 저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님께서 저를 검찰총장실로 부르셨어요. 당신 곁에서 사라지면 3억 원을 주시겠다고 하지만 사라지지 않으면 저희 아버지 세탁소를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나는 편지를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다. 분노가 슬픔이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저는 24이었어요. 태준 씨. 검찰총장의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방법을요. 당신이 저를 미워하게 만드는 방법을요. 하지만 태준 씨, 단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36년 동안 단 하루도요. 신문에서 당신이 검사장이 되셨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태준 씨, 부탁이 있어요. 만약 당신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지켜주세요.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태준 씨. 사랑했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36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혜진은 나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며칠 전 아들 우진이에게 했던 내 말들이 36년 전 아버지가 내게 했던 그 말들과 똑같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를 그토록 원망했으면서도 결국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장례식장을 나온 나는 한참을 차 안에 앉아 있었다. 혜진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구절 앞에서 나는 멈췄다. 우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박소연이라는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여자가 궁금해졌다.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우진이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걸까?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기로. 보고서로, 다른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기로. 하지만 이번에는 검사장의 신분으로 가지 않기로 했다. 권력과 지위를 내려놓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그 여자를 만나기로 했다. 비가 그쳤다.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노을이 보였다. 36년 만에 나는 처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옷가지들을 꺼냈다. 20년 전 위장 수사를 했던 시절에 입었던 낡은 작업복과 때가 탄 바지, 구멍난 운동화. 거울 앞에 서서 그 옷들을 입는 동안 나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검사장 정태준이 벗겨지고 그 아래 숨어있던 맨 얼굴에 내가 드러나는 것 같았다.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아 턱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머리카락도 일부러 헝클어뜨렸다. 손톱 밑에 흙을 조금 묻히고 얼굴에도 먼지를 살짝 묻혔다. 거울 속에는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다. 권위도 위엄도 없는 그저 삶에 지쳐 보이는 68배 노인. 이것이 내 진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택시를 타고 봉천동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고층 빌딩들이 점점 낮아지고 화려한 간판들이 소박한 골목길로 바뀌어 갔다. 36년 전 혜진을 만나러 가던 그 길과 비슷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떨렸다. 두려웠다. 만약 박소연이라는 여자가 정말로 우진이의 돈만 노리는 사람이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동시에 만약 그녀가 혜진처럼 진심으로 우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왔습니다. 택시가 멈췄다. 나는 돈을 내고 내렸다. 눈앞에 작은 상가 건물이 보였다. 1층 구석, 손글씨로 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소연 세탁소.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이었지만 글씨는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 간판을 바라봤다. 36년 전 혜진의 세탁소도 이랬다.
작고 소박하고 하지만 따뜻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딸랑 하는 종소리가 울렸다. 세제 냄새와 깨끗한 빨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다. 좁은 가게 안에는 세탁기 몇 대와 다림질대, 그리고 벽에 걸린 손님들의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카운터 안에서 다림질을 하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박소연이었다. 31살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수수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깨끗한 앞치마. 하지만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미소였다. 환하고 따뜻한 미소.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미소가 36년 전 혜진의 미소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낡은 점퍼깃을 세우고 얼굴을 가렸다. 감정이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목구멍이 메었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연이 다가왔다.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경멸이나 불쾌함이 없었다. 그저 손님을 대하는 평범하고 친절한 태도였다. 내 초라한 차림새를, 흙 묻은 손을, 때 묻은 옷을 보면서도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빨래, 맡길 수 있을까요?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다. 주머니에서 구겨진 셔츠 한 벌을 꺼냈다. 며칠 전 일부러 더럽혀둔 것이었다. 네, 물론이죠. 언제 찾으러 오실 건가요? 모레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연이 잠시 머뭇거렸다. 나는 긴장했다. 이제 가격을 말하며 돈을 요구하겠지. 그리고 내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려 했다. 얼마예요? 3,000원입니다. 나는 주머니를 뒤적였다. 일부러 준비해둔 1,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냈다. 그리고 동전 몇 개. 손바닥 위에 놓인 돈은 2,000원이었다. 저 2,000원밖에 없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다. 돈이 없는 손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혜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36년 전 그 따뜻한 사람은. 소연이 환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할인하는 날이에요. 2,000원만 주세요. 내 가슴이 뭉클해졌다. 벽에 붙은 가격표를 봤다. 어디에도 할인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그녀가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나를 배려하기 위해. 손에 쥔 돈이 떨렸다. 목이 메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고 돈을 건넸다. 소연은 빨래를 받아들고 영수증을 써주었다. 그 과정 내내 나는 그녀를 관찰했다. 손놀림 하나하나, 표정 하나하나. 연기일까? 진심일까? 아직은 판단할 수 없었다. 하루 이틀 본다고 사람을 알 수는 없으니까. 나는 구석 의자에 앉았다. 소연은 다시 다림질을 시작했다. 손님 몇 명이 드나들었고 나는 그들과 소연의 대화를 조용히 들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들어왔다. 손에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김치찌개 끓였는데 사장님 점심 거르는 거 알고 있어. 먹어. 소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그 장면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관계라는 것을, 사람들이 소연을 대하는 태도에서, 소연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는 무언가 진실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교복을 입은 중학생 5명이었다. 소연 누나, 우리 친구들 왔네. 오늘 학교 어땠어? 아이들이 제잘제잘 떠들었다. 소연은 벌써 준비해 둔 것처럼 깨끗하게 다려진 체육복 5벌을 꺼냈다.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다. 자, 오늘도 깨끗하게 빨아놨어. 내일 체육 시간에 입어. 감사합니다, 누나.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소연이 한 명 한 명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밥 잘 챙겨 먹어야 해. 알았지? 네. 아이들이 나가고 나서 나는 옆에 앉아 있던 단골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 아이들은 누구예요? 아주머니가 대답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에요. 집에서 제대로 빨래를 못 해주니까 사장님이 3년째 무료로 빨아주고 계세요. 교복, 체육복 다 해주시죠. 학기 초에는 새 교복도 사줬다던데. 나는 숨이 막혔다. 통장에 38만 원밖에 없다는 여자가, 월세를 석 달이나 밀렸다는 여자가 3년 동안 아이들의 빨래를 무료로 해주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나는 가게를 나왔다. 골목 어귀에 서서 세탁소를 바라봤다. 소연이 혼자서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세탁기를 닫고 바닥을 쓸고 내일 찾으러 올 손님들의 빨래를 분류하는 모습,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동시에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혜진의 편지를 떠올렸다.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혜진아, 나는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나를 위해 희생했던 것처럼 이 여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더 봐야 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음을 옮겼다. 내일 다시 오기로 했다. 모레도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볼 때까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진 것은 숨길 수 없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희망 같은 것. 어쩌면 우진이가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 골목을 빠져나가는 내 등 뒤로 세탁소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서는 혜진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꼭 지켜주세요, 태준 씨. 며칠이 지났다. 나는 매일 아침 그 낡은 옷을 입고 세탁소를 찾았다. 구석 의자에 앉아 소연을 관찰했고 그녀와 손님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리고 매일 밤 텅 빈 아파트로 돌아가 혜진의 편지를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고 소연의 모습이 혜진과 겹쳐 보였다. 소연은 진짜였다. 연기가 아니었다. 3년 동안 독거노인 15가구의 빨래를 무료로 배달해주고 있었고 보육원에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고 있었다. 통장에 38만 원밖에 없으면서도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이 여자는 우진이의 돈이나 지위를 보고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다. 나는 평소처럼 구석에 앉아 있었고 소연은 카운터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쾅 하는 소리가 좁은 가게 안에 울려 퍼졌고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다. 비싼 가죽 재킷에 금목걸이를 한 남자. 뒤에는 험상궂게 생긴 부하 2명이 따라왔다. 한 명은 목에 문신이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주먹이 유난히 컸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다. 박소연.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강동석. 법무팀 보고서에서 본 이름이었다. 건물주의자, 과거 여러 세입자들을 괴롭혀 내쫓은 인물. 사장님.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구석에서 2 사람을 지켜봤다.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졌다. 월세석 달째야. 285만 원. 언제 줄 건데? 다음 주까지. 꼭 드릴게요. 다음 주? 강동석이 코웃음을 쳤다. 카운터로 다가가 소연을 내려다봤다. 그 시선이 불쾌했다. 마치 물건을 보듯,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시선이었다. 세탁소 하루 벌어서 얼마나 남는데?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될걸? 그걸로 어떻게 285만 원을 갚아? 소연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저한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제발. 시간? 강동석이 갑자기 소연의 턱을 손으로 들어 올렸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증거가 더 필요했다. 하지만 온몸이 떨렸다. 분노로.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다른 방법이요? 강동석이 소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소연이 뒤로 물러섰다. 강동석의 손을 뿌리쳤다. 그런 건 절대 못해요. 못해? 강동석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부하 한 명이 세탁소 문을 잠갔다.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황급히 나가려 했지만 부하가 막았다. 나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손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구석으로 물러났다. 나도 그들과 함께 구석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내 눈은 강동석과 소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박소연, 너 보육원 출신이지? 부모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그런 주제에 여기서 버티겠다고? 제발 말씀 조심해 주세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 눈물이 맺혔다. 보육원 출신이 뭘 한다고 사업을 해? 공부도 못했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그냥 순순히 나가면 될 걸 왜 이렇게 버티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36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탁소 딸이 뭘 안다고. 그리고 며칠 전 내가 우진에게 했던 말. 세탁소 주인이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나는 결국 아버지와 그리고 지금 저 남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 사람을 배경과 돈으로 판단하는. 강동석이 벽을 둘러봤다. 그리고 소연이 가장 아끼는 것을 발견했다. 벽에 걸린 액자. 세탁소 개업 면허증과 부모님 사진이 함께 들어있는 액자였다. 이게 뭐야? 부모님? 손대지 마세요. 소연이 소리쳤다. 하지만 강동석은 이미 액자에 손을 뻗고 있었다. 부하 한 명이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다.
제발, 그것만은. 소연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다. 그녀가 강동석에게 달려갔지만 다른 부하가 그녀를 막았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다. 돌려주세요. 제발. 그게 제 유일한. 강동석이 액자를 바닥에 던졌다. 와장창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소연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가 바닥으로 기어가 깨진 액자를 안았다. 손에 유리 조각이 박혀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저 부모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 뿐이었다. 엄마, 아빠. 그 울음소리가 내 심장을 관통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구석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부하 한 명이 내 앞을 막아섰다. 할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부하가 내 어깨를 밀었다. 나는 뒤로 비틀거렸다. 벽에 부딪혔다. 68배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분노만큼은 청년 시절과 다르지 않았다. 그만두시오. 내가 소리쳤다. 강동석이 나를 봤다. 그리고 비웃었다. 뭐야, 저거지는? 누가 끼어들래? 저 여자를. 그만 괴롭히시오. 닥쳐, 영감. 부하가 내 배를 주먹으로 쳤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숨이 막혔다.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을 쉴 수 없었다. 하지만 눈은 소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소연이 피투성이 손으로 깨진 사진을 안고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강동석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했다. 다음 주까지 돈 안 가져오면 너도 이 꼴 난다. 알아들었어? 강동석과 부하들이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텅 빈 세탁소에는 소연의 흐느낌만 남았다. 손님들은 이미 황급히 빠져나간 뒤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배가 아팠지만 참았다. 소연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깨진 액자를 안고 있었다. 아가씨. 내가 부르자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흙이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꺾이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놀랍게도 그녀가 먼저 나를 걱정했다. 자신이 저런 상황인데도 나를 먼저 걱정했다. 나는 괜찮소. 아가씨가. 저도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손에서 피가 흘렀고 뺨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깨진 유리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었다. 부모님 사진을 꺼내 먼지를 털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더 이상 시험하지 않겠다고. 이 여자는 진짜였다. 혜진처럼, 아니 혜진보다 더 강한 사람이었다.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 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세탁소를 나와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분노로, 후회로, 그리고 결심으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봉천동으로 와라. 그리고 비서팀 전원 대기시켜. 오늘 밤 안에 저 건물 매입한다. 강동석이라는 인간,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혜진아, 이번에는 지킨다. 36년 전 내가 나를 지키려다 희생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누군가를 지키겠다.
더 이상 비겁한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 내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결심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대저택 서재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거렸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소연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깨진 액자를 안고 엄마 아빠라고 부르던 그 절규가 피 묻은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던 그 모습이 계속해서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왜 진작 나서지 못했을까? 왜 검사장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초라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 시험한다는 핑계로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결국 나는 또다시 비겁하게 숨어 있었던 것이다. 36년 전 혜진을 지키지 못했던 그때처럼 휴대폰이 울렸다. 비서였다. 검사장님, 건물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35억.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었지만 돈이 급했던 강동석은 받아들였다. 평생 검사로 살면서 모은 재산과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을 모두 쏟아부은 금액이었다. 잘했네. 그리고 강동석 관련 자료는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세입자 10명에 대한 피해 사례, CCTV 영상, 증인 진술서, 세무 관련 자료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느낄 겨를이 없었다. 분노가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으니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동시에 진행하게. 내가 직접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네. 알겠습니다, 검사장님.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다. 며칠간 입었던 낡은 작업복이 아니라 검사 정복을 꺼냈다. 감색 정장에 은색 넥타이. 구두를 신고 거울 앞에 섰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정태준. 그 위험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권위를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봉천동 건물 앞. 검은색 세단 2대가 서 있었다. 비서와 내가 아는 변호사 서너 명이 양복을 차려입고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렸다.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을 낡은 운동화를 신고 비틀거리며 걸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강동석이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부하 2명과 함께. 그는 나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건물 앞에 나타난 것이 이상했을 것이다. 누구십니까? 변호사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강동석 씨 되십니까? 그런데요. 변호사 김성훈입니다.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강동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계약서와 등기 이전 서류를 훑어보는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이 건물, 어젯밤 정태준 검사장님께서 35억에 매입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건물의 소유주는 정태준 검사장님입니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강동석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 공포가 번져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드립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건넸다. 민사소송장입니다.
지난 5년간 세입자 10명에 대한 불법 퇴거, 협박, 재물 손괴, 폭행 혐의, 2층 미용실 김 사장에 대한 부당한 요구, 3층 학원 원장에 대한 권리금, 편취, 4층 부동산 사장에 대한 불법 사채업.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어제 소연 세탁소 박소연 씨에 대한 폭행, 협박, 재물 손괴. 강동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다. 무릎이 떨리고 있었다. 이건 형사 고소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검찰에 접수 완료했습니다. 또 다른 서류가 건네졌다. 그리고 이것은 세무조사 통보서입니다. 탈세 7억 원, 대출 사기 12억 원. 국세청에서 다음 주 조사 나옵니다. 강동석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다. 서류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대체... 나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구두 소리가 그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울렸다. 강동석이 나를 올려다봤다.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당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며칠 전 세탁소 구석에서 당신한테 맞았던 노인. 기억나시오? 강동석의 입이 벌어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 거지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정태준입니다. 나는 명함을 그의 가슴에 던졌다. 명함이 바닥에 떨어졌다. 강동석은 그것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은 듯 굳어 있었다. 며칠 동안 다 봤소. 당신이 박소연 씨에게 한 짓, 다른 세입자들에게 한 짓. CCTV 영상도 전부 확보했고 증인들도 다 있소. 나는 강동석의 멱살을 잡았다. 68세 노인이라고 믿기 어려운 힘이었다. 35년간 법정에서 쌓아온 분노가, 혜진을 지키지 못한 후회가, 그리고 소연을 괴롭히는 이 인간에 대한 증오가 모두 합쳐진 힘이었다. 당신 같은 인간, 내가 직접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겠소. 강동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검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소. 당신이 박소연 씨에게 무릎 꿇으라고 했지? 이번엔 당신이 피고인석에서 무릎 꿇을 차례요. 나는 강동석을 밀쳤다. 그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부하들이 황급히 그를 부축했지만 강동석은 일어설 힘도 없는 것 같았다. 변호사님들, 지시한 대로 진행하시오. 네, 검사장님. 나는 돌아서서 세탁소 쪽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강동석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끝난 것이다. 36년 만에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제대로 지켜냈다. 세탁소 문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소연이 보였다. 그녀는 다림질을 하고 있었다. 손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다. 어젯밤 깨진 유리에 베인 상처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다.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는 문을 열었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아니라 정장을 차려입은 검사장이 서 있었으니까. 어르신? 박소연 씨.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가슴이 뛰었다. 떨렸다. 36년 만에 하는 이 고백이, 이 사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에. 저는 정태준입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목이 메었다. 정우진의 아버지입니다.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다리미가 떨어질 뻔했다. 우진 오빠의 아버님, 며칠 동안 여기 다녔습니다.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당신이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검사 집안의 지위를 노리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배신감과 상처가 섞인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은 진짜였어요. 연기가 아니었고 계산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녀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다. 68세 검사장이 31세 세탁소 주인 앞에 고개를 숙였다. 비서와 변호사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미안합니다. 당신을 의심해서. 그리고 고맙습니다.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줘서.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나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나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였다. 이 건물, 이제 당신 겁니다. 강동석은 다시는 여기 오지 못할 거예요. 내가 보장합니다. 아버님,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 호칭을 듣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피어올랐다. 36년 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혜진아, 나 해냈어. 이번에는 지켰어. 내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소원, 드디어 이뤘어.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로 미소 지을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이 떨렸다. 며칠 전 결별을 선언했던 아들에게 이제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진아, 지금 시간 있니? 무슨 일이세요? 봉천동 소연 세탁소로 와줄 수 있겠니?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알겠습니다. 30분 후에 가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을 수화기를 든 채로 서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떨린 적은 처음이었다. 30분 후 세탁소 앞에 우진의 차가 멈췄다. 그가 차에서 내렸다. 정장 차림이었다. 로펌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다. 우진은 세탁소 간판을 올려다보다가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나를 발견했다. 놀란 표정이었다. 아버지가 소연의 세탁소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문이 열렸다. 딸랑 종소리가 울렸다. 우진이 들어서는 순간 소연이 안쪽에서 나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우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소연의 손에 감긴 붕대를, 뺨에 희미한 멍 자국을 본 것이다. 소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우진이 황급히 소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붕대를 만지며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그랬어? 누가 이런 짓을? 괜찮아요, 오빠. 이제 다 괜찮아요. 소연이 우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나를 바라봤다. 눈빛에 감사와 존경이 섞여 있었다. 아버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진이 나를 돌아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목구멍이 메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는 내가 지금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진아, 소연 씨, 앉아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우리는 세탁소 안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나는 두 사람을 마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36년 전의 이야기부터? 아니면 며칠 동안 이곳에서 있었던 일부터? 며칠 동안 여기 왔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변장을 하고 초라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소연 씨를 관찰했어.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것이 보였다. 시험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시험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내가 한 행동이, 내 비겁함이, 소연 씨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검사 집안의 지위를 노리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래서 며칠 동안 이곳에서 그녀를 지켜봤지. 소연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우진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요? 결론이 뭡니까? 우진아. 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물이 차올랐다. 아버지가 틀렸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어. 우진의 눈이 커졌다. 소연도 고개를 들었다. 소연 씨는 진짜였어.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어. 3년 동안 아이들 빨래를 무료로 해주고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보육원에 후원하고 통장에 38만 원밖에 없으면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건물주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부모님 사진이 부서지는 걸 보면서도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 왜냐하면 이곳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추억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혜진의 편지를 꺼냈다. 낡고 구겨진 편지였다. 36년 전 아버지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혜진이라는 사람이었어. 세탁소 딸이었지. 내 할아버지가 반대했고 아버지는 비겁하게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 우진이 숨을 죽이고 내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전 혜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았지. 36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됐어. 나는 편지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혜진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야.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온 거야. 이번에는 제대로 지키고 싶어서.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우진아, 소연 씨. 아버지가 잘못했다. 사람을 학력과 배경으로 판단했어. 36년 전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너한테 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우진이 황급히 일어나 나를 붙잡았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아니다, 우진아. 아버지가 사과해야 해. 너한테도 소연 씨한테도. 나는 고개를 들어 소연을 바라봤다. 소연 씨, 우리 며느리로 와주겠습니까? 이 늙은이가 부족하지만 앞으로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가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가 나를 껴안았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부자는 서로를 안았다. 우진의 어깨가 떨렸고 내 어깨도 떨렸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우진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소연도 일어나 우리를 껴안았다. 세 사람이 좁은 세탁소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오랜 오해가 풀리고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세탁소 유리창을 물들였다. 그 빛 속에서 나는 혜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잘했어요, 태준 씨. 이번에는 정말 잘하셨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혜진아, 고마워. 내 덕분에 나는 비로소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었어.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었어. 6개월이 흘렀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세탁소 앞 작은 공터에 서 있었다. 손님들이 가져다 준 의자들이 옹기종기 놓여 있었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꽃으로 장식을 하고 있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다. 값비싼 웨딩홀도 아니었다. 그저 소연이 3년 동안 사랑을 나눠온 이곳, 봉천동 골목의 작은 공터였다. 검사장님, 여기 의자 좀 더 놓을까요? 옆 가게 할머니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손님들이 많이 오실 것 같으니 몇 개 더 놓으시죠. 검사장님이 직접 이런 일까지 하시다니. 우리 소연이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6개월 전 내가 처음 이 골목에 왔을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동네 잔치 준비를 돕고 있다니. 아버지,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검은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서 있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 제법 어른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소년 같은 설렘이 가득했다.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목이 메었다. 35년을 키워온 아들이 이제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순간이었다. 기쁨과 동시에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울고 계세요? 아니다. 바람이 불어서 눈이 좀. 나는 황급히 눈가를 닦았다. 우진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무슨 소리냐? 내가 뭘? 아버지께서 용기 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은 없었을 거예요. 소연이를 지켜주셔서, 저희를 인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들을 껴안았다. 35년 만에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안았다. 나야말로 고맙다, 우진아. 내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내가 끝까지 소연 씨를 지켜줘서. 오후 3시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하객은 많지 않았다. 화려한 사회 인사들도 고위 공직자들도 없었다. 그저 소연이 3년 동안 사랑을 나눴던 사람들이었다. 독거노인 할머니들, 세탁소 단골 손님들, 보육원 아이들, 그리고 소연이 무료로 빨래를 해줬던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 음악이 흘러나왔다. 클래식도 웨딩마치도 아닌 소연이 좋아하던 옛날 가요였다. 그 소박한 음악에 맞춰 소연이 걸어 나왔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화장은 진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는 세상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다. 내가 소연의 팔을 잡았다. 부모님이 안 계신 그녀를 대신해 내가 버질로드를 함께 걸어주기로 했다. 소연이 내 팔을 꼭 잡았다.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 떨려요. 나도 떨린다. 정말로. 우리는 함께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짧은 길이었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길이었다. 36년 전 혜진과 함께 걷지 못했던 그 길을 이제 소연과 함께 걷고 있었다. 우진이 앞에 서 있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나는 소연의 손을 우진의 손에 올려놓았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졌다. 잘 부탁한다, 우진아. 이 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줘라. 네,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 주례를 맡았다. 주례사는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 그저 내 마음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놓기로 했다. 신랑 신부 그리고 하객 여러분. 내 목소리가 작은 공터에 울려 퍼졌다. 저는 신랑의 아버지이자 오늘 이 자리에 주례를 맡은 정태준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6개월 전만 해도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신부가 세탁소를 운영한다는 것,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 학력이 높지 않다는 것.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아니, 중요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소연이 나를 바라봤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이 신부는 통장에 38만 원밖에 없으면서도 3년 동안 아이들의 빨래를 무료로 해줬습니다. 독거노인 15가구를 매주 찾아가 빨래를 배달해줬습니다. 보육원에 1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후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저는 이 신부에게서 배웠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것을, 학력이 높은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우진과 소연을 바라봤다. 신랑 신부, 부디 오늘의 이 마음을 평생 간직하십시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켜주십시오. 돈이나 명예보다 그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할머니들은 눈물을 닦고 있었고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신랑 신부 서로에게 키스하십시오. 우진과 소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키스했다. 그 순간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혜진아, 보고 있니? 나 해냈어. 내가 바랐던 대로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줬어. 피로연은 소연이 직접 준비한 김밥과 떡볶이였다. 화려한 코스 요리 대신 정성 들여 만든 소박한 음식들. 하지만 그 어떤 호텔 음식보다 맛있었다. 할머니들은 우리 사위가 정말 훌륭해하며 우진을 칭찬했고 아이들은 소연 누나 정말 예뻐요 하며 뛰어다녔다. 나는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따뜻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화려하지 않아도 값비싸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행복. 아버지. 우진이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무슨 소리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용기를 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은 없었을 거예요.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진아, 앞으로 소연 씨를 잘 지켜줘라. 힘들 때 의지가 되어주고, 아플 때 위로가 되어주고. 네,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다. 나는 혼자 세탁소 앞에 섰다. 소연 세탁소라는 손글씨 간판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다. 혜진아.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말이 맞았어. 누군가의 사랑을 지켜주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더라. 이제야 알았어.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마치 혜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요, 태준 씨. 나는 미소 지었다. 36년 만에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를. 1년이 흘렀다. 봄이 다시 찾아왔다. 나는 병원 분만실 앞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68세 검사장이 69의 나이에 지금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검사장님, 앉으세요. 서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우진이 내 팔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앉을 수 없었다. 너무 떨려서, 너무 설레서. 괜찮다. 나는 괜찮아. 아버지, 손이 떨리고 계세요. 그러니? 우진이 웃었다. 나도 덩달아 웃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30분이 지났을 때 분만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나왔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다. 손녀, 내 손녀가 태어났다.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우진이 먼저 뛰어 들어갔다. 나는 천천히 따라 들어갔다. 침대에 소연이 누워 있었다.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하얀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다. 아버님 오셨어요? 소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침대 옆에 섰다. 그리고 아기를 내려다봤다. 작았다. 너무나 작고 연약해 보였다. 분홍빛 피부에 꼭 담은 작은 입술에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 내 눈앞에 있었다. 안아보시겠어요? 소연이 물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가벼웠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내 품에 안긴 것 같았다. 안녕, 아가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차올랐다. 할아버지란다. 네 할아버지.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다. 그 손이 내 손가락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69 평생을 살면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다. 사랑.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 세탁소 앞에서 3대가 함께 웃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성공은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36년이 걸렸지만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